빠르면 9월에 이제 금리 인하되면서 지금 글로벌 M2 통화량 지표도 매우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이제 점점 알트 시즌이 준비되고 있겠다. 점점 이제 좀 기조가 바뀌고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시기로 가고 있다. 네. 이번에도 크게 한번 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탐욕을 좀 절제해야 되는 시장이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타임 레버리지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죠?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코인 투자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나오시고 난 뒤로 그때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마침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리플이 막 폭등을 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막 순식간에 막 올라가지고 뭐 지금 거의 막 9% 10% 올라갔던데 우선은 리플이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딱 마침 이렇게 부익남 촬영하는 아침 새벽에 이제 리플과 SEC의 소송이 거의 종지부를 찍는 그 수순으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법적 명확성이 해소됐다라고 하는 그 호재로 대략 약 10% 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그 소송이 아무래도 좀 리플한테 유리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기억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리플한테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올랐겠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소송이 결론이 난 건가요? 아니면 또 뭐 항소하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이제 되나요? 교체 항소를 완전히 서로 취하했고요. 네. 이제는 그 약식 판결했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법원의 이제 수순 완전히 그래 너희 합의해 이런 마지막 마침표만 남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종결됐죠. 그러면은 리플은 이제 어떤 변화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건가요? 이제 가장 큰 거는 XRP에 대한 현물 ETF가 뚫릴 수 있는 법적 명확성이 생겼다. 네. 이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 그와 더해서 지금 리플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리플 페이먼트 이제 네. 결제 영역을 송두리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자 비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금융권들이 이게 증권이 아니고 상품이고 약간 규제 친화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까 점점 그런 어떤 솔루션들이 더 채택되는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리플한테는 앞으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 뭔가 걸림돌이 좀 없어지는 느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리플사가 원했던 그런 뭐 사업을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호재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리플 CEO가 뭐 리플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있어요? 가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고 이제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향후 5년 안에 그러니까 2030년까지 스위프트 망 자체에서 네. 약 14% 정도를 XRP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플 네트워크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분석치가 나왔죠.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뭐 $500 이상도 갈 수 있다. $500. 뭐 아무리 못 가도 $100 이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예측치가 많이 나왔고 저도 한번 뭐 요즘에 뭐 챗GPT 같은 거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30년이 됐을 때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 세상이 오고 뭐 부동산 토큰화 같은 게 이제 정말로 통합되는 그런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오게 됐을 때 그 정도 퍼센테이지면 대략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충분히 이제 AI에서도 파이썬으로 돌렸을 때 그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뭐 거의 100배네요, 지금보다. 지금의 거의 100배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XRP 가격이 사실 7년 반 정도 동안 너무나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큰 퀀텀 점프는 저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퀀텀 점프가 올 만한 계기가 이번 소송 결과 정도로는 안 되고 뭐가 좀 다른 게 더 필요한 건가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사용 자체에서 좀 드라마틱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XRP 현물 ETF에 완전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뚫리면서 그런 승인의 기대감까지 한번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스위프트라는 거는 어쨌든 기존의 어떤 외환 거래 시스템이라고 뭐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 지금 발행한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그 스위프트 망을
뭐 우회해서 막 따르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초창기에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초창기에는 이제 스위프트는 전통 금융이랑 딱 연결돼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CBDC는 아직까지 블록체인 망이다 보니까 전통 CBDC랑 사실 연결은 안 돼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반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었는데 재작년서부터 스위프트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 결제 말씀하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결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스위스의 최대 금권인 UBS도 달라붙었고 JP 모건과 같은 그런 회사들도 달라붙었고 이제 오라클 네트워크라고 하는 외부 데이터를 이 블록체인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인터체인 영역에 체인링크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함께 재작년서부터 이제는 전통 금융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의 결제, 뭐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결제, CBDC 결제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스위프트로 통합하는 스위프트 2.0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업그레이드된 스위프트.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 과거부터 좀 파일럿 테스트를 했었어가지고 앞으로 시대적 방향성 자체는 그런 게 이제 모두 다 포괄적으로 하나로 운용될 수 있는 큰 스위프트 시장이 점점 캐파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그 기존의 제도권, 뭐 기득권의 진영이 스위프트 뭐 진영이라면 거기에 XRP가 약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나머지 아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가지고 뭐 기존과 좀 별개로 가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상 일단은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기득권이라고 불리우는 전통금융 스위프트 1.0망 있잖아요. 네. 사실 그들의 수장, 그들의 뭐 뒷배라고 할까요? 그들이 이런 이 스위프트 2.0을 만들기 위해서 뭐 리플도 만들었고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었고 뭐 서클사도 마찬가지, 테더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이 이제 이사를 한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들이 설계한 하나의 암호화폐 시장이었고 그걸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XRP는 이쪽에 들어오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은 또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XRP가 쓰이는 것 자체가 리플 원장 망에서 활용될 때 XRP가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USDC나 뭐 RLUSD와 같은 그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리플 원장 위에 주조가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유로화 기반, 뭐 브라질의 헤와라 기반, 뭐 일본의 엔화 기반, 뭐 싱가포르 달러 기반 여러 가지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리플 원장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CBDC 시대도 이제 이 전통 금융 스위프트 1.0이랑 완전히 통합된다. 하나의 주체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몸뚱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뭐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이 리플한테는 딱히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활성화되고 시장이 커지면 뭐 리플 원장, 솔라나 네트워크, 이더리움 메인넷 이런 친구들이 더욱더 채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채택이 됐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 레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찻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더리움이 뭐 소각되고 솔라나가 소각되고 XRP가 소각되는 거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이 암호화폐는 사실상 불가분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최대 막 100배도 보는 이유가 사실 100배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완전 세상을 뭐 바꾸니까 100배 정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정도의 어떤 파괴력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어쨌든 소송으로 그 뭐 1단계는 좀 넘어갔다. 네. 근데 이 100배라는 게 항상 요즘에 이제 인터뷰 다니면 썸네일에 XRP 곧 100배 저도 어디서 간다. 봐서 그래요. 네. 100배 간다고. 곧 100배 간다. 100배는 아닌데. 곧은 아닌데. 곧은 아닌데 자꾸 이제 조만간 100배 갈 것처럼 이제 썸네일이 나와서 조금은 제가 좀 괜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투자를 들어오시면 저는 오히려 그건 반대거든요. 그렇죠. 최소 정말 5년 정도의 시간을 본인이 드릴 수 있는 그 내공과 그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만 XRP를 좀 천천히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보고서에서는 뭐 그 100배라는 게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500라는 게 언제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30년 정도. 야, 그러면은 네, 상당히 뭐 긴 시간은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니죠. 네. 근데 그러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년 뒤에 100배가 가려면
내년에는 10배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99배가 올라가지는 그렇죠. 그렇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내년이나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좀 단기적으로 좀 그러면 좀 급등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기적 급등의 여지도 있다라고 봐요. 뭐 네. 사실 그게 언제 오고 어디까지 한 번에 오를지는 사실 저도 그건 퀘스천 마크지만 네, 결국에는 한 번 정도의 에너지 응축했던 그 길을 모아서 좀 퀀텀 점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리플은 앞으로 리또 속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맞아요. 또 아마 XRP로 힘들어하신 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또 가격의 흐름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세력들, 그 이제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그 주체들이 개인, 우리 같은 리테일들이 XRP를 갖지 못하게끔 정말 여러 가지 현란한 시나리오를 펼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정도의 길을 걷고 정말 본인이 이 자산에 확신을 하고서 DCA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분할 매수 적금형으로 그냥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그냥 5년 길게 그냥 묻어둔다라는 생각으로 수량을 모아가는 게 적합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뭐 정말 2030년에 100배 된다 그러면 네. 뭐 1,000만 원만 사놔도 인생이 꽤 바뀌는 수준인 건데 근데 여기에 이제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이제 또 리또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적립식으로 하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쪽 그 어쨌든 투자의 판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고래 뭐 이렇게 뭐 주포 뭐 이렇게 기관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 돈 벌게 잘 안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뭐 가격 막 누르고 자기들 매집하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좀 그 XRP에 대해서 그 뭐 소위 말하는 고래나 그런 세력들이 많이 가지고 있나요? 최근에 한번 이제 매크로 이슈에서 고용 지표에 대한 좀 숫자 조작 관련한 그런 네, 이슈가 네.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표도 좀 잠깐 덜컹했고 이제 암호화폐 지수도 좀 약간 개미털기 나오는 것처럼 조정 국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형 기관들은 좀 최근에 좀 매도를 했어요. 네. 뭐 XRP 100만 개에서 100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던 그런 고래들은 어느 정도 조금 던졌습니다, 실제로. 근데 하지만 그 이상 그러니까 1000만 개에서 1억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슈퍼 고래들, 정말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주체들은 오히려 더 담았어요.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최근에 있었던 그런 조정도 하나의 물량 소화 과정 플러스 개미털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뭐 그뿐만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된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뭐 예를 들자면 뭐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비보파워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자금 조달을 누가 했냐면 오일머니의 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가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최근에 1억 달러 정도 XRP를 OTC 거래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중국의 위버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뭐 모빌리티 회사도 있고 뭐 그뿐만 아니라 웰지스틱스라든지 뭐 싱가포르의 트라이던트 등등 여러 가지 나스닥 상장 회사들이 지금 XRP를 그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샀던 것처럼 전략 자산으로 지금 편입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물론 소형 기관들이 약간 좀 치고 빠지는 듯한 약간 움직임 잡음은 있지만 대형 고래들과 그 기관들은 굉장히 크게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그런 기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일수록 사실 더 안전한 뭐 비트코인을 좀 살 것 같기도 한데 네. XRP를 굳이 사는 이유는 그러면은 훨씬 더 이게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걸 보는 걸까요? 이제 뭐 한 가지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XRP 선물 ETF가 이제 미국에서 출시돼서 활용되고 있는데 네. 그 운용사 이름이 테우크림이라고 있어요. 테우크림의 CEO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XRP에 대해 선물 ETF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이유는 법적 명확성도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었던 이 친구였는데 지금 신청을 해서 막 팔고 있는 거잖아요. 거래 자금도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 CEO가 앞으로 XRP는 가장 큰 활용성, 유틸리티 면에서 정말 큰 그런 어떤 포션을 가져갈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관의 자금도 많이 유입이 됐고 그런 자산 운용사들의 움직임 자체가 워낙 XRP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또 더 많은 회사들에서 XRP를 좀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더 모아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핵심은 이 XRP가 다른 코인들도 많지만 얘가 유의미하게 뭔가 더 기능이든 뭐든 더 좋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뭐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왜 이 XRP여야만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코인들이 이제 딱 세분화된
본인들의 전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전공이 있는 거고, 뭐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 뭐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증권 계약을 할 때 이제 그거를 온체인화 시켜가지고 중개자 없이도 A가 B한테 뭔가 줄 수 있는 계약을 이제 블록체인화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스마트 컨트랙인데, 또 그런 전공이 있고, 이제 리플과 스텔라 루멘 이런 친구들은 또 이제 결제 영역에서의 전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TPS도 매우 빠른데, 근데 그 TPS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TPS라는 건 1초에 몇 건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게 이제 TPS거든요. 근데 TPS만 봤을 때는 리플보다 더 빠른 친구들도 많습니다. 뭐 폴카닷이라든지 아발란체, 뭐 솔라나도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굳이 XRP랑 스텔라 루멘만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 스위프트망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준수할 수 있는 표준을 이 친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 엘리트들이 이 새로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설계한 코인이자 회사가 리플사예요. 스텔라 루멘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 더더욱 전통 규문과 융합이 되면서 기관의 채택을 많이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제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게 뭐 기능이 더 좋다고 해서 뭐 어쨌든 그 기존의 그 세력에서 만든 거를 안 쓰고 다른 걸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의 리플 가격은 뭐 명백한 저평가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해해도 될까? 네, 저는 지금도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게, 또 에비던스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저는 그 기준점을 그 17년도 불장을 기준점으로 잡거든요. 그때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2천 초중반. 근데 지금 뭐 1억 5천, 1억 6천 네. 많이 퀀텀 점프가 돼 있죠. 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사이클이 지나면서 계속 부가 확장됐어요. 이더리움도 그때 당시에는 한 200만 원 초반대. 근데 지금은 한 500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에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 시즌이 또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이미 꽤 큰 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8년도 초반에 XRP는 최고점이 5,000원 정도, 4,950원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4,500원, 4,600원 전고점을 못 뚫었어요. 네. 그만큼 7년, 8년의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에너지가 응축돼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퀀텀 점프가 한번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법적 명확성이 이제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채택과 ETF 이런 창구가 뚫리면서 점점 더 유틸리티가 커지는 그런 내러티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뭐 제가 이제 굳이 뭐 이렇게 반박을 해보자면은 네. 다른 것들은 2배에서 뭐 5배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이제 인정을 한다. 근데 XRP는 이거는 좀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응축이 된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소외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다른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저는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계속 동전 가격 리또 속이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계속 올랐다가 떨어지고,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거 김치 코인 아닌가? 그리고 리플사의 그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옛날에 이제 닷컴 버블이 있을 때는 또 우리나라에 세룸 기술 한번 있었던 사태 때 그때 또 CEO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평판도 그렇게 막 좋지도 않았어요, 이미지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 뭐 굳이 은행에서 XRP를 뭐하러 쓰지? JP모건에서 그냥 블록체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저도 약간 반감과 좀 약간 의문점이 많은 상태에서 리플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금융 엘리트라는 집단이 XRP를 개인들이 갖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소송으로 누르고 그런 어떤 차트적 패턴을 연출을 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밖에 없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뒤에서 여러 가지 뻗쳐진 그런 펀더멘탈적인 그런 내재 가치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진짜 괜히 누른 게 아니고 정말 개인들이 못 사게 하려고, 그리고 정말 블록체인의 본질과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 이런 걸 또 보자면 정말 그 블록체인의 본질, 그 P2P 전자결제 시스템을 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나온 건데 어쩌면 이 본질을 정말 이 XRP라는 친구가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블록체인계의 끝판왕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저는 이 XRP가 디지털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좋은 건데 인위적으로 좀 눌렸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이 조만간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누를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 은 있잖아요. 은. 네, 은이 항상 저평가라고 하는데 계속 은이 저평가라는 얘기를 좀 오래 하고 있거든요. 금과 막 가격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좀 더 갈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아마 걱정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 저는 좀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팍 올랐다가 그럼 많은 빠지고, 사람들이 막 네. 붙겠죠. 그때 또 빠지고 그럼 또 많은 사람 팔 때 또 그때 또 확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정말 오래 들고 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가 연출이 되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평가 국면이 아닌 이제 정말로 좀 가치 반영이 될 수 있는 네. 이제 좀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2025년 스위프트 망 자체가 이제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날짜는 11월 22일이거든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표준이 이제 공존하는 시기가 와요. 네. 그 말은즉슨 블록체인이 탑재된 국경 간 결제가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로 바뀐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또 XRP와 스텔라 루멘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 아 정말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이제 XRP는 이 실사용 사례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빅뱅의 저자이시죠.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뭐 잠깐 말했듯이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해 놓으면은 뭐 잘 되면 진짜 10억이고 안 돼도 뭐 한 2, 3억 되는 거 아니냐. 네. 단순히 그냥 보고서로만 보면 그러면 사실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할 이유는 그렇죠. 없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니 내가 이거 파도 타기 이거 잘해보려다가 오히려 막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한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리플 투자의 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100배가 간다라는 건 뭐 다음 달, 뭐 올해 안에 내년에 간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을 들였을 때 그 정도 스위프트 시장이 커지고 14% 정도 차지했을 때 네. XRP가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격의 등락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코인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사실 오래 들고 있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코인 시장은 더더욱 뭐 주식은 그나마 뭐 최근에 뭐 네. 대책으로서 나와서 12시간이라고 하지만 암호화폐는 뭐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생기실 정도로 너무나 이제 가격 변동에 예민하시면 투자하기 어려우신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믿음, 확신을 더 기르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뭐 본인이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XRP 한 종목만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또 트럼프가 5가지 코인 찝었었잖아요. 네. 비트, 이더,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에이다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미국 기반의 그리고 이제 현물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의 좀 분산화를 해두면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코인이 어떤 내재 가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1,000만 원을 200만 원씩 200만 원씩 5종목에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씩 부담 없이 그냥 적금 들듯이 천천히 넣으면서 아 비트코인이 여기서 인정해줬구나. 아 이더리움 요즘에 기관의 매수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XRP의 비전은 가치의 인터넷이어서 아, 정말 좀 빠른 결제가 가능하구나. 이미 연간 700억 달러 규모를 어느 정도 리플 페이먼트로 처리를 했고 뭐 외환 결제 90% 정도를 커버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는 투자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분할 매수로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가격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뭐 빠질 때도 좀 살 수 있고 뭐 오르면 뭐 기분 좋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라서 좀 심적으로 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적으로 편한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학술 논문지 같은 것도 좀 많이 봤는데 네.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을 예로 들 수 네. 있겠죠. 그럴 때일수록 이 DCA 전략이 굉장히 이 수익률에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도 매우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심적 안정과 수익률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 반대로 변동성이 워낙 큰 판이다 보니까 네. 이게 올라갈 때 한번 잘 벌지 못하면 또 한 몇 년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막 기존에 그 반감기 보면 한 3년 쉬고 또 막 1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네. 그 내가 확실하게 딱 그 벌 수 있을 것 같을 때 투자를 안 해놓으면
또 괜히 시간만 보내는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알트코인 불장 온다라고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안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진짜 이번 연말이나 뭐 이렇게 내년 초에 한번 온다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놓치기도 좀 아까운 거 아닌가? 리플이 거기에 어쨌든 선두주자로 좀 같이 불장에 갈 확률은 높은가요? 물론이죠. 네, 리플도 당연히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서 시총도 크니까. 이더리움이 가면 또 순환매 펌핑장으로서 나올 거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만간 오를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이걸 나눠서 사기보다는 한 번에 사서 좀 큰 수익을 내고 싶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는 게 돈 벌 수 있죠, 물론. 갑자기 뭐 30% 50% 오르고 막 2배까지도 오르는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다 보니까 운 좋게 들어와서 갑자기 2배, 뭐 3배까지도 벌 수 있다고 한들 그 돈을 익절을 해서 그럼 본인 뭐 우리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로 빼면 되는데 그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자극적으로 막 미디어가 동반되고 뭐 슈퍼사이클 얘기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 돈으로서 너도 투자해 막 남들한테 알리면서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또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그러다가 시장이 붕괴되는 게 또 코인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뭐 수익적인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좋죠. 근데 저는 항상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때 월가의 탐욕에 배팅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영역의 시장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매우 위험한 시장, 그리고 시장 캐파가 4조 달러조차도 안 되는 엔비디아 하나보다 이 비트코인과 같은 이 암호화폐 전체가 지금 작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주물럭 할 수가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크함이 크다라는 걸 반드시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오히려 좀 탐욕을 내려놓으시면서 좀 이렇게 DCA 전략으로 바이 더 딥 전략으로 천천히 좀 수량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전달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사놓고 내가 그걸 샀었나 싶을 정도의 아주 적은 비중의 금액대를 그냥 사놓고 그냥 잊어버려라. 너무 좋죠. 너무 그런 좋고. 게 차라리 날 수 있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래소를 좀 분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업비트 빗썸뿐만 아니라 뭐 코인원 하나 파가지고 좀 따로 이건 빼놓고 그냥 까먹지 뭐 앱을 지워버리시다든지 비밀번호를 뭐 와이프 보고 바꾸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뭐 그런 엄마한테 식으로. 바꾸라고 해버리고 좋습니다. 못 보게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그게 큰 수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리플이 설마 뭐 없어지거나 그럴 확률은 없겠죠? 저는 물론 뭐 100%는 없다라고 봐요.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제도권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세력이 지금 이미 그거를 이제 픽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죠. 이제 커지면 커진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리플이 빠질 수 있는 확률은 뭘까요? 뭐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상 이제 소송에 대한 종결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기관의 채택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 가격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XRP 뭐 리플사가 아무래도 좀 이제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그들이 약간 좀 시장에 판다거나 최근에 이제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이라고 하는 임원진이 뭔가 노골적으로 판매했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물량을 거래소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퍼드성 기사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하다 보면 충분히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겠죠. 개인의 투심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저는 XRP가 워낙 지금까지 가격 변동으로 너무 이제 눌러왔던 시간이 길다 보니 사실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앞으로 어느 파급력을 보이면서 올라갈지가 저는 더 궁금한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더리움도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또 맨날 이더리움 욕하던 분들이 이제 이더리움 사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댓글 같은 거 보니까 같은 분이에요. 이더리움 욕하다가 이더리움 괜찮다고 막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더리움과 리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떤 호재의 양만 보거나 아니면 호재의 어떤 뭐 확률 이런 걸 보면 뭐가 좀 더 나아 보이세요? 어차피 알트코인이니까. 네, 둘 다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이고 저는 둘 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냥 반반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쵸. 저는 이더리움이 이제 조만간에 좀 폭발적인 상승이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포문을 여는
이제 정말 이제 알트 시즌 시작이다라고 하는 건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이제 원화로 했을 때는 대략 500만 원 후반선을 돌파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알트 시즌이 불어올 텐데 사실상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앞으로 끝까지 생존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또 각각의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공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공부하면서 좀 같이 병렬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왜 이더리움이랑 XRP를 좀 두 가지가 끝까지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전 나스닥의 회장을 맡았던 글렌 허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실버레이크와 같은 그런 사모펀드도 운영했던 사람이고 뭐 나스닥 회장 출신이면 말 다 한 거죠. 이미 뭐 연준의 이사진들도 그가 몇 명 양성을 했을 정도로 허친스 센터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뭐 제닛 옐런이라든지 넬리 량 선임이라든지 그런 사람 배출한 곳인데 그 글렌 허친스가 한 2017년 18년서부터 리플과 이더리움을 끝까지 생존할 것이다. 이런 예언 아닌 예언, 뭐 힌트 아닌 힌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글렌 허친스와 같은 그런 유대인 금융 세력들이 이 암호화폐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 컨트랙, 그다음에 스위프트 시장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뭐 리플, 스텔라 루멘 그런 어떤 기술력을 만들고 설계했다라고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과 XRP는 더더욱 더 고공행진을 하는 기간의 채택이 계속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큰 틀에서 지금 알트코인 쪽은 뭐 분위기가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쭉 올라가서 다시 회복해서 좀 이렇게 뭐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는데 네. 알트코인 하면 또 좀 약간 너무 다양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시장의 분위기 정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알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좀 전반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무릎에 사서 네. 어깨에 팔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알트코인은 한 허벅지에서 한 배 사이 정도 어딘가 있다라고 봐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전반적으로 눌려져 있고 하지만 그 뒤에서는 기관의 매수세와 그런 나스닥 상장사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고래 매집세가 거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 쇼크가 비트코인처럼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요. 하반기 정도에는 알트코인 쪽에서 좀 바람이 불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비트코인 쪽을 주로 투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과는 좀 다르게 이제 비트코인은 확실한 이제 그 기득권이랄까 뭐 아니면 제도권에 이제 편입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여기로 돈이 몰리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불장이 안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불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개인들을 돈을 벌게 해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해 그들이 네.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해 저는 알트 시즌은 이번에도 동반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사이클 자체가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한 번 정도의 약간 크립토 버블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비트코인은 이미 애초에 뭐 증권성 심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없었고 뭐 최근에 JP모건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필두로 한 담보대출을 내년엔 출시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었었고 뭐 작년에는 재무부에서 디지털 금으로 인정했었었고 또 이제 미국의 금융서비스청 청장이 이제 우리도 주택담보대출을 맞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에 많이 주목되고 있고 또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전환사채를 찍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나스닥 상장사들이 모아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장 파이 자체가 알트코인으로도 흘러 들어오면서 한 번의 순환매 사이클은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장에서 그럼 내가 기관을 다 이겨가지고 수익을 엄청 크게 가져와야 되겠다. 큰 돈을 한 번에 넣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허벅지 가격, 지금 배 가격에 네. 있을 때 천천히 바이더디 분할 매수 꾸준히 하신 다음에 그런 순환매 사이클이 오면은 그때 이제 좀 분할 익절로 우리도 좀 탐욕을 내려놓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확실히 그 알트코인 쪽은 뭐 한 달도 채 안 돼서 막 한 30% 빠져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나 뭐 일반적인 좀 우량주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이거든요. 맞습니다. 막 한 달에 막 2, 30%가 빠지고 다시 또 뭐 2, 30% 올랐다가 다시 40% 빠지고 이런 일들이 막 반복되는데 이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적립식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실제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네. 할 때 이게 심적으로 이게 꾸준히 하기가 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려워요. 내가 10만 원 샀는데 40% 올라버려.
그거를 아주 100만 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언이나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대표님께서 정확히 짚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분할 매수, 적립식 네. 매수를 처음에 했을 때 뭔가 좀 조정 오면은 좀만 기다렸다가 내일 살까? 좀 더 네.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더 싸게 잡으려고 그런 생각 들고 갑자기 또 급등을 해버리면 좀 더 들어갈 걸 네. 이런 생각 당연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계가 된 것처럼 그냥 월요일마다 오전 10시마다 이렇게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감정 배제하고 들어갑니다. 네. 근데 만약 그게 어려우시면 업비트 거래소에 코인 모으기라고 하는 맞아요.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거를 본인이 설정을 해서 내가 예수금만 넣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체결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좀 시스템화 해두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계좌를 안 봐야지 제일 좋은데 그렇죠. 네. 한 번씩 생각나서 계좌 들어가면 뭐 마이너스 30%돼 있고 그렇죠. 또 입고 다시 갔더니 다시 마이너스 12%돼 있고 이때 팔아야 되나 안 팔면 다시 또 30%돼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견디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소액 투자자들이 이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약간 근본적인 좀 어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사실 아예 그냥 사고 앱 지우는 거 말고는 이게 적립식이 쉽나요? 어렵죠. 암호화폐 투자 정말 어렵습니다. 네. 혹시라도 진짜 고려를 하고 계시면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네. 코인 유튜버지만 더더욱 그런 어떤 본인만의 확신과 기준이 없으면 네. 너무나 버티기 어렵고 변동성에 민감하신 분들은 더더욱 잠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적립식 매수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내가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마이너스 30%가 되고 네. 이게 그냥 정말 내추럴한 그런 하나의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체인 지표를 좀 보는 방법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체인 지표. 이제 아무래도 이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과매수 영역인지 과매도 영역인지 그리고 뭐 SOPR이라든지 MACD 지표를 보면서 지금이 상승 곡선에 있는지 하락 곡선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매도한 사람이 대부분 익절을 하는지 손절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자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멀티플 푸엘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굴자들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도 안 하고 계속 쟁여두는지 이런 걸 이제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일시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분할로 한 10% 20%는 좀 현금화 하시고 네. 또 그러다가 또 천천히 DCA 하시다가 또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 또 어느 정도 현금화 하시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확실히 이쪽 그 변동성이 큰 판이다 보니까 진짜 기계처럼 하지 않으면 이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좀 쉽지 않아 보이는 맞아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가야 되나요? 이 2030년 그 약속의 땅까지 가기 위해서 나는 그냥 계속 가져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지 않다면 리플 투자는 안 하는 게 나을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XRP 하나 코인만 봤을 때 그 믿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매크로 경제와 그리고 앞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 지금 어느 국면에 있고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어떤 법안들을 준비하고 최근에 통과시켰는지 또 크립토 정책 보고서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면서 사이클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하시는 그런 마인드셋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5대5 정도를 비율을 나눠가지고 50% 정도는 사이클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50%는 빠르면 올해까지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리하면서 현금화시킬 거예요. 나머지 50%는 XRP에 대한 믿음으로서 이제 가져가는 거 장기적으로 또 가격이 갑자기 또 펌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50%는 이제 완전히 장기 물량. 그래서 사이클 투자와 장기 투자를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XRP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어떤 암호화폐 전체 판과 사이클을 알고 또 매크로 경제도 같이 읽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공부가 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입체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뷰를 본인이 키우셔야죠. 뭐 누구 유튜버 말 믿고 사고 뭐 유튜버 다른 분들이 뭐 리플 안 좋다고 해서 팔고 이게 아니라 네. 본인이 그런 기준을 정하셔서 내가 고른 코인 어떤 거 분할 매수로 들어가자. 이 부분은 뭐 사이클 투자, 이 부분은 장기 투자 이렇게 좀 적립식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그 심리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고 이게 어렵다면은 반대로 이제 코인 투자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조심해서 보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처럼 그냥 매수하는 거 정도로 좀 만족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 쪽은 뭐 안 좋다, 자기는 투자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항상 하는데 네. 리플에는 또 간접적인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쓰레기다라고 말을 했던 이력이 있죠. 사실 워렌 버핏이 이제 올해까지만 일을 하고 내년에 은퇴를 또 선언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든지 그들의 파트너십 또 어떤 행보를 보게 되면 XRP의 진가를 알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렌 버핏이 이끌고 있는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있죠. 투자 지주사라고 이제 알려진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카드사로 잘 알려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멕스라고도 불리우죠. 그 두 가지 회사의 최대 주주로 등극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어떤 좀 경영권과 좀 이렇게 지분을 높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미 리플렛 거버넌스라고 해서 리플사랑 이미 파트너십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18년, 19년 이 3개년 동안 리플 원장을 인용해서 특허까지 만든 이력이 있어요. 그 정도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리플이 과거부터 유착 관계가 있었다. 네. 그리고 아멕스 같은 경우도 이미 국제 송금에서 거액 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 네트워크, 그 리플 페이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미 거래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뤄봤을 때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서 정말 암호화폐를 쓰레기라고 본 거였으면 리플의 특허를 왜 냈으며 파트너십을 왜 맺었고 아멕스에서 그렇게 리플렛을 썼을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체를 말씀드려보면 빌 게이츠가 가장 많이 기부한 하나의 자선단체가 있거든요. 약 46조 원 정도를 기부했고 얼마 전 6월 달에도 한 8조 원 정도 추가 기부했습니다. 어떤 재단이냐면 빌 게이츠 재단. 그러니까 네. 풀네임으로는 빌스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거든요. 이제 그 자선단체가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고 이제 멜린다 게이츠는 빌 게이츠와 부부였다가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한 상태인데 그 재단에 이제 워렌 버핏이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었고 그 재단을 통해서 지금 뭐 빈곤 문제라든지 금융 포용성에 지금 어떤 한계에 봉착되어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도와주겠다 그런 식의 하나의 재단이거든요. 근데 그 빌 게이츠 재단이 2017년서부터 금융 포용성 시대,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나 어떤 개발도상국 같은 데는 은행 계좌도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소외된 계층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금융망을 만들기 위해서 모자르프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그 모자르프 재단의 목표 비전이 2030년까지 우리는 금융 포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하는 하나의 원 솔루션, 금융에 대한 판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바로 기술력이 리플 네트워크, 리플사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습니다. 또 그 뒷배를 봤을 때 뭐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구글의 자금, 싱가포르의 통화청의 자금, UN 기구까지 다 달라붙어서 그 빌센 멜린다 게이츠와 함께 모잘루프로서 지금 뭔가 금융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모잘루프가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의 금융과 금융에 연결할 수 있는 연결다리 브릿지 기술이 있는데 그 버전 4를 스위프트 방에 작년 8월 기준 신청을 해서 이미 새로운 스위프트 방에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착 관계를 보면 이게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 재단에 투자했고 그들이 만들었던 모잘루프 재단이 지금 리플사랑 파트너십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레저 프로토콜 버전 4를 스위프트에 지금 새롭게 넣기 위해 신청했는데 승인까지 받았다고. 근데 또 리플 네트워크가 ISO 2002에 등록관리부로 또 탑재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XRP에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라는 이런 결론치를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본인은 뭐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그 행동을 보면 말과 행동이 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왜냐면은 항상 말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돈이 걸린 행동은 뭐 거짓말 할 수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세력들, 뭐 기득권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라, 그걸 네. 관찰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블랙록의 회장인 레리 핑크 회장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뭐 그거 폰지 사기다
돈 세탁 지표다. 그리고 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불과 작년 올해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그거 사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뭐 비트코인 담보로 하는 대출도 만들 거야. 스테이블코인 우리도 받아들일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의 말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대중들을 떨쳐내게끔 하는 하나의 미디어 수단이구나. 이렇게 더더욱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음모론일 수 있지만 항상 그런 분들이 안 좋다고 하고 뒤로 자기들이 모은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걸로도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이 리플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뭐 거대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나 집단들한테는 지금 어쨌든 좀 선택이 된 그런 코인이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스텔라 루멘도 어쨌든 스위프트망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투자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리플과 이건 또 뭐가 다른 건가요? 스텔라 루멘이요. 네. 스텔라 루멘은 일단은 리플과 뿌리가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플의 초기 개발자가 3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데이비드 슈워츠가 지금 현재 리플의 CTO고 두 번째가 제드 맥켈럽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이 아서 브리또라는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제드 맥켈럽이라는 사람이 리플을 이제 공동 창립하고 개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2014년도에 리플사를 떠나서 스텔라 개발 재단을 만듭니다. 네. 거기는 비영리 재단이에요. 제드 맥켈럽이라고 하는 이 개발자는 좀 사회주의적 그런 성격이 강해가지고 비영리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리플사가 영리 법인이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어떻게 보면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똑같은 코드 베이스를 가져와서 이제 하드포크 했다라고 하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메커니즘 자체가 비슷합니다.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도매용 CBDC, 약간 기관들이 쓸 때 브릿지 커런시로 쓰인다면 이 스텔라 루멘은 리플보다 수수료가 10분의 1 더 저렴해요. 속도는 둘 다 엄청 빠르고. 그리고 둘 다 ISO 20022라고 하는 하나의 국제 메시지 표준을 준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XRP는 도매, 스텔라는 소매, 개인 이렇게 나눠져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집단 모두 리플사랑 스텔라 개발재단 이 두 집단 모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미 파트너십까지 맺고 인정하고 상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암호화폐 재단들이 됐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금융 피라미드를 봤을 때 IMF와 월드뱅크 위에 국제결제은행 이제 자기자본 비율 결정해주는 데 있잖아요. 스위스 바젤에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핀테크 보고서를 보면 국경 간 결제를 바꾸기 위한 스위프트망 자체를 혁신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도매와 소매로 나눠가지고 꾸준하게 인용하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미뤄보더라도 정말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앞으로 CBDC 세상에서는 많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힌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텔라 루멘도 리플과 마찬가지로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하나만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뭐 투자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겠지만 리플의 차트와 스텔라 루멘의 차트를 딱 양옆에서 놓고 헤드 투 헤드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관계수가 많게 가면 90%까지도 가거든요. 거의 판박이 수준이에요. 리플이 먼저 가면 스텔라 루멘 뒤따라 따라가고요. 또 지금은 스텔라 루멘이 좀 치고 달려가고 있는데 스텔라 루멘이 치고 달리면 결국 후행성으로 리플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매우 유사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타임 레버리지 구독자님들이 리플과 스텔라 루멘을 같이 투자하세요. 둘이 병렬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냥 코인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맞습니다. 비전이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같이 투자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리플 위주로 하세요? 뭐 비중이 좀 다르세요? 네, 어떻게 저는 하세요? 비중이 좀 다르고요. 둘 다 투자하고 있긴 한데 XRP에 조금 더 비중이 더 치우쳐져 있어요.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XRP는 스텔라 루멘이 안 가지고 있는 다른 쪽에 어떤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채택이 워낙 캐파가 크다 보니까 소매 결제용은 뭐 스텔라 루멘뿐만 아니라 많은 스테이블 코인 위에서 또 주조가 돼가지고 쓰일 수 있겠지만 기관들, 도매, 레거시 금융에서 채택될 수 있는 게 또 XRP다 보니까 그 부분의 캐파를 생각한다면 저는 XRP가 조금 더 미래 비전이 밝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한 7대3 정도의 비율로 XRP가 좀 더 많습니다. 어쨌든 뭐 큰 금액대가 움직일 때는 리플이 쓰이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제 어떤 사용 금액의 기준으로 봐도 좀 리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 네.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스텔라 루멘은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소송이나 이런 문제 아니면 뭐 현물 ETF 이런 거에서는 아직은 리플보다는 좀 불리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소송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기소를 당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사실상 뭐 작년 재작년 과정에서 SEC가 뭐 바이낸스 소송, 네. 뭐 코인베이스 소송, 그러니까 그 거래소들한테 소송을 걸면서 너희 지금 이런 코인들 증권인데 팔았기 때문에 벌금이야, 너희 소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네. 태클을 걸어놨거든요. 거기 안에 스텔라 루멘도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텔라 루멘도 완전히 법정 명확성을 완전히 가져오려면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이제 그 법안 자체가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이게 네. 이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확실하게 정해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법안이거든요. 최근에 하원에서는 통과했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지금 아직 초안 정도 나온 단계예요. 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올해 3분기 안에 상원에서도 통과하고 이제 트럼프의 서명까지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클래리티 법안 있잖아요. 그게 통과가 되는 시점 자체가 이제 알트 시즌이 진짜 시작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뭐 증권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SEC 이런 데서 이제 소송 걸 건덕지도 없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날개를 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실질적인 뭔가 뭐 바뀌는 게 없더라도 그냥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그냥 소위 말하는 이걸 건수 잡아서 투자를 막 하러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제 기관들이 이제 이런 코인들을 더욱더 매집하기 시작하겠죠. 미래 비전에 봤을 때 더 쓰일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 네. 그리고 결국에는 스텔라 루멘도 현물 ETF가 나올 거라고 봐요. 이 리플 XRP도 이제 뭐 빠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는 이제 블랙록 신청 이후에 완전히 승인되겠지만, 그 뒤에 이제 후행성으로 저는 스텔라 루멘도 반드시 승인은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암호화폐 투자하기 전에 꼭 아셨으면 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또 약간 이 질문과는 별개의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뭐 CM이나 CBOE나 뭐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이런 거래소에서 파생 상품들을 많이 팔잖아요. 네. 사실상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은 어떤 파생 상품, 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팔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사실 그들의 목표잖아요. 나스닥 지표도 마찬가지고, 뭐 뉴욕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버전의 크립토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최대 신탁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현물 ETF를 막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위에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뒷배를 알면서 그들이 포용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어떤 거고 그들이 ETF를 준비하는 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 뒷배에 나스닥이 들어가 있고 또 손정희를 필두로 한 소프트뱅크가 투자했었고, 구글이 초기 자금을 또 댔었고, 또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GIC가 또 굉장히 2015년, 16년부터 투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나스닥이 지금까지 전통금융이었다면 이제는 그레이스케일 그 디지털 커런시 그룹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이제 크립토 인덱스가 또 엄청 많이 나오겠구나. 근데 그 기준점을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품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에 뭐 이렇게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뭐 소위 말하는 그레이스케일 같은 또 지수가 하나 뭐 나온다. 그렇죠. 나스닥 지수처럼. 그렇죠. 그런 게 코인계의 충분히 나올 수 나스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코인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높은 확률로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뭐가 있나요? 당연히 XRP와 스텔라 루멘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뭐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신청한 그런 ETF 상품군들, 뭐 솔라나라든지, 네. 뭐 체인링크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도 다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근데 시가총액이 높아요. 다 네. 메이저급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기관들이 설계한 암호화폐 판에서 이런 종목에 대한 대장격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 점점 느껴지는 게 이제는 제도권 편입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알트코인들도 좀 교통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런데 코인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다들 뭔가 자기의 기능이 있다고들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의 수순으로 갈까요? 아니면 아직은 뭐 그런 건 아니고 아직은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지금이 진짜 말 그대로 뭐 스테이블 코인의 춘추 전국 시대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됐죠. 이제 네.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찍을 때
미국 단기 국채라든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죠. 저는 이제 올해와 내년을 기준으로 대표님이 말씀 주신 전자의 경우죠.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아마 속출하게 될 거다. 그래서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말한 것처럼 암호화폐 지금 약 2만 개 가량 있거든요. 네. 거기서 99% 이상은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뭐 블랙록, 뭐 21 쉐어즈, 위즈덤 트리, 프랭클린 템플턴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해 놓은 ETF 상품군들, 그런 네. 코인들, 그런 코인들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좀 가치 투자와 사이클 투자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제도권 쪽에서 선택받는 것들이 정말 극소수일 거고 반대로 뭐 99.99%들은 선택을 못 받을 텐데 지금 또 알트코인 투자판을 뭐 보면은 그런 선택 안 받은 코인들 투자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 그냥 뭐 많죠. 정말 잡중에 잡. 네, 잡코인. 그런 네. 코인들 투자해서 뭐 몇 배 벌었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은데 그런 투자 자체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아직 뭐 그런 거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뭐 소액을 투자해봐라. 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제 가끔씩 업비트 창 보면은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40% 뭐 네, 올라가요. 뭐 100%도 네. 넘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 잘못 탔다가 진짜 한 번에 골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공부하시는데 전화번호 띄워놓고서는 우리가 리딩방을 들어와라. 우리가 종목을 찝어주고 원금 보장해주겠다. 네. 한 달에 10% 무조건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유인하는 그런 유튜버분도 진짜 많거든요. 네. 요즘에 그 리딩방 사건 사고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불장이 오면 올수록 그런 사건 사고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돈 많이 벌고 싶고 빨리 벌고 싶은 건 알겠지만 뭐 리스크가 없는 투자법이 있다면 굳이 본인이 하지 왜 남한테 알려주겠어요. 네, 그런 거 웬만하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선물 단타 매매 거래도 본인이 만약에 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운영하신다라고 하시면 차트 볼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위험성에 노출돼 있거든요. 본인이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차트 공부를 하지 못하신다면 그냥 선물이 아닌 현물을 천천히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아까 뭐 물론 좀 과격하게 얘기해서 뭐 5년에 100배 간다고 하지만 5년에 5배만 가도 사실 투자할 만한 거거든요. 물론이죠. 5년에 5배만으로도 충분한데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막 맞습니다. 5일에 막 10배 가는 거를 원하시다 보니까 또 반대로 그렇게 큰 돈을 날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 자체는 좀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유튜브 채널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계시죠? 문창훈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 비트코인의 어떤 시가총액 점유율이라고 하나요? 그게 뭐 어떤 그 알트코인의 지금 뭐 어떤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전체 코인판에서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한 어느 정도이고 지금의 그 수치가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대략 한 60% 극초반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장세다, 비트코인 시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트코인이 많이 좀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아직까지 완연한 알트코인 시즌은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알트 시즌이 오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말 하루아침에 퍽퍽 빠집니다. 그래서 뭐 50 밑으로 아마 한 40 중후반까지도 이번 사이클에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또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면은 알트 시즌이고 광란의 시기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인덱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시총이라는 건 어쨌든 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알트코인 시총이 한 2배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2배 이상도 충분히 저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과거에 그
반감기 때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비트코인 시총 자체도 커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트가 커져도 이 비트코인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작동할 거로 보시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딱 그 질문이 딱 이건 것 같아요. 알트 시즌이 그럼 이번에도 올 것이냐의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순환매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기관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던지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가 저는 또 굉장히 잔인하게 네. 이번에도 크게 한번 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탐욕을 좀 절제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비트코인으로 우선 돈을 벌고 그걸 팔아가지고 알트코인 가서 좀 사놓다가 다시 한번 또 펌핑이 오는 약간 이런 모습이었던 건가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걸 사실 기관들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펌핑을 시켜서 이 정도 펌핑했으면 그걸 비트코인을 이제 슬슬 어느 정도 가격선을 뭐 이렇게 세력이랑 고래 뭐 이런 그렇죠. 사람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그래서 거예요? 고정시켜 놓고 이제 네. 알트코인 쪽으로 또 자금을 넣어가지고 펌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달라붙을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점점 시가총액 낮은 친구들이 순환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한 명씩 이제 막 한 코인씩 다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뭐 도지코인, 시바이누, 뭐 XRP도 마찬가지고 이런 알트코인들이 크게 오르는 걸 보고서 갑자기 막 업비트 깔고 빗썸 깔고 들어와가지고 막 네. 투자하다가 20-30% 수익 나면은 막 친구한테 돈 빌려서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개인들의 포모 장세로 이제 알트 시즌이 더 네. 활활 타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즌이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좀 정말 잔인한 하나의 시즌이 또 오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김치 프리미엄 잘 안 붙는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막 들었는데 네. 과거보다 이제 소위 말하는 한번 이제 대인 사람들이 많아서 또 그럴 것이냐. 설마 또? 네.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아닌가요? 어쩔 수 없네요. 저는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 네 번째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아직까지 김프는 최근까지 역프였다가 지금 뭐 한 0. 몇 프로, 1% 안팎으로 돼 있거든요. 네. 10%가 넘어가는 시기가 저는 또 한 번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동반되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는 뭐 트럼프가 뭐를 했고 뭐 슈퍼 사이클이 왔고 제도권이 편입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인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미디어가 동반되면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안 사면 손해. 그 포모라고 하죠.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대인 사람이었어도 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코인 중에 뭐 비트코인 사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못 벌었다는 거야. 그래서 왜 못 벌었냐 그랬더니 작년에 11월, 12월에 막 제일 올라갔을 때 그때들 많이 사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항상 관심 없다가 오르면 사니까. 맞습니다. 아마 리플도 오늘 한 9% 올랐으니까 이제 사야지라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빠질 때 사야 되는데 항상 오를 때 사잖아요. 그게 참 개인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이 수익률 자체를 가져갈 수 없는 시장이 네. 더 적나라한 그런 시장이 코인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반기에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면은 한 8, 9월 정도 지금엔 사놔야 되는 건가요? 거꾸로? 지금 오히려 약간 좀 허벅지나 뭐 배 사이 안에 좀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아직은 좀 반신반의하거든요, 대중들이. 네.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좀 용기를 내서 본인이 분할 매수하고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올라가는 초입에 사면 안 되나요? 좀 약간 확실히 좀 올라가는 느낌이 날 때? 그거는 또 너무 리스크가 있나요? 물론 그걸 타이밍을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그런 이제 추격 매수라고 하죠. 뭔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 근데 사실 그것과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그런 거 말고 잡코인이라고 하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네. 코인들, 막 하루에 50% 넘게 오르는 그런 코인들도 사실 뭔가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면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항상 그런 포모로서 좀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늘 좀 물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그냥 천천히 본인의 어떤 사이클을 만드셔서 주기에 따라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자체도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알트가 더 빨리 올라가면 시총이 비율이 낮아지겠지만 네네. 비트코인도 아직 좀 여력이 있다고 보는 분들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또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꾸준히 뭐 나스닥 상장사들도 모아갈 뿐만 아니라 뭐 정말로 이제 제도권 안에 편입되어서
이제 전통금융과 연결되는 어떤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큰 펌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IMF에서 완전히 이제 국제금융판 자체를 국제 수지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매뉴얼 자체가 바뀌어서. 그래서 점점 비트코인이 정말 실물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그렇게 곽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실물금이 다시 한번 최고가를 찍었어요. 네. 1온스당 또 3,500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줬는데, 결국에는 또 실물금과도 약간 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패깅이 되어 있거든요. 상관계수가 꽤 높기 때문에 결국에 비트코인도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보게 되면 MVRV 지스코어가 이제 대표적인 거거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올라와 있냐. 뭐 파이사이클 인디케이터라든지 NUPL 지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션이 남아 있다고 저도 봐요.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2억 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억만 가도 한 3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네네. 그 정도로는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암호화폐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작 30%? 막 4개월 만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보다 사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훨씬 더 큰 펌핑이 올 거로 보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비트보다는 좀 가벼운 친구들이 알트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이제 유동성이 지금 뭐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로 슬슬 바뀌어가고 있죠. 이제 조만간 또 쿠글러 이사 자리에 스티븐 미란이 들어올 거고, 네. 조만간 이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서 누가 또 지목이 될지 그 인선 과정을 또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점점 9월에 빠르면 9월에 이제 금리 인하 되면서 지금 글로벌 M2 통화량 지표도 매우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진짜 이제 점점 알트 시즌이 준비되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M2 통화량하고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의 어떤 상관계수도 높나요?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높고 원래 뭐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게 위험 자산 쪽에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주식보다도 더 상관계수가 높은 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지수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얼마 전에 영국 영란은행도 맞아요. 25bp 내렸더라고요. 네.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암시를 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고도 봐요. 이제 이런 기조에 비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보수적으로 아직은 조금 더 지표를 봐야 되겠다, 좀 네. 이렇게 좀 말을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 지목도 할 거고, 또 이제 SLR 규제 완화도 빠르면 9월 정도에는 완전히 통과가 돼서 이제 미국의 금융사들이 미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스텔스 양적 완화가 이제 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충분히 올해 하반기 기대할 수가 있고, 또 플러스로 러우 전쟁의 종전에 휴전 협상에 대한 소식 또한 우리가 좀 기다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상반기 내내 힘들게 했던 관세 전쟁 이슈도 점점 이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매크로 이슈를 좀 보게 됐을 때 점점 이제 좀 기조가 바뀌고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시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서는 악재라고 할 만한 게 하반기에는 뭐 딱히 없나요? 뭐 갑자기 트럼프가 변심한다? 뭐 이런 건 확률이 되게 낮지 않나? 단기적으로 그런 뭐 잡음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뭐 최근에 백악관에서 나왔던 크립토 정책 보고서만 미뤄보더라도 네.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비축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었고, 뭐 XRP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어요. 트럼프가 원래 5가지 코인을 이렇게 지목을 했었잖아요. 그런 언급이 없었다 보니까 사실 단기 악재로 좀 받아들여서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큰 판을 봤을 때는 이제 연준에서 뭔가 이제 디뱅킹 문제라든지 이 평판 리스크를 없애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주는 이런 큰 그림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음들은 계속 만들어지지만, 큰 판 자체는 지금 뭐 규제기관들, 뭐 SEC, CFTC, FDIC, OCC, 통화감독청까지 그런 인준 절차와 그런 신임위원장들의 스탠스를 미뤄보면은 다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는 기조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자체는 악재 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잡음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좀 이렇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구조다. 네.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5대5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막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되면 가상자산 전체에 무조건 좋은 건가요? 맞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해 뭐 주조량이 높아지고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 그 돈 자체가 이제 보이는 돈에서 보이지 않는 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또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살 때 가장 선호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왜냐면 가치가 유지돼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상승과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는 것은 굉장히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돈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 블록체인 레일 위에 깔려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더 생기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반기에 뭔가 좀 이렇게 상승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악재가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좀 소요될 뿐이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약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화해도 될까? 근데 이 시간을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3분기, 뭐 8월, 9월이냐, 9월, 10월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12월 전에. 대략 그쵸. 대략 연말 전에 한번 오겠네. 뭐 요 정도 스탠스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암호화폐 판 자체도 제가 뭐 아까 연준의 기조라든지 러우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지금 CFTC에서 위임권이 커질 수 있는 그 트리거 포인트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이제 FIT 21 법안의 연장선이라고 해서 시장 구조 명확화 법안,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굉장히 좋은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도입되는 거 그럼 이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최근에 인카인드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환할 때 달러가 아니라 현물로서 상환할 수 있게끔 지금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SEC에서 프로젝트 크립토를 만들고 점점 규제 명확성을 하고 있는 기조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네.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이거를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을까? 뭐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기관의 유입이 상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대감 때문에 조만간 왜냐하면 블랙록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그 스테이킹 편입을 신청했거든요. 블랙록 자체가 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상 블랙록이 신청하면 웬만하면 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나스닥 상장사 뭐 비트마인이라든지 뭐 이더머신 이런 회사들이 이더리움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현물을 사들이고 있어요. 또 피터 트리라든지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라고 불리는 그분도 지금 비트마인의 주식을 엄청 사들이고 있거든요. 비트마인은 비트코인에 채굴하는 회사였는데 이더리움을 현물로 모아가는 회사로 갑자기 변모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더리움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쏠려있던 그 눈을 이더리움 쪽으로 조금씩 마이그레이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물 ETF에 이제 스테이킹까지 도입이 된다. 이자가 도입이 되면 아마 더 큰 파급력을 가져오면서 이더리움의 큰 펌핑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도 하면서 어쨌든 이자까지 나오는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회사나 아니면은 그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상장돼 있잖아요. 네네네. 주식들이 그런 거를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다만 좀 주의할 거는 뭐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마인과 같은 샤프링크와 같은 이더리움 매집하는 회사 마찬가지인데 점점 빚을 권하는 사회로 가거든요. 네. 그들도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사들일 때 CB라고 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버블이 한번 만들어진 이후에는 줄도산 날 수 있는 도미노 파산이 나올 수 있는 그 리스크까지는 생각을 하고서 투자를 좀 분산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약간 레버리지처럼.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굳이 그 회사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더리움 가격은 안 오르는데 네.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껑충껑충 뛰잖아요. 네. 기관의 포모를 지금 그들끼리는 좀 조장을 하는 거죠. 너 이래도 안 살 거야? 너 지금 이더리움 이거 선택하면 주가가 이렇게 뛰는데 안 살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뭐 한국판 스트래티지도 지금 비트맥스라고 생겼고 네. 이더리움 비축하는 데도 지금 물밀듯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좀 기관들의 포모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과 함께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면서 버블이 꺼지는 네. 그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한국 국장이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뭐 개별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증권사 주식을 사는 분도 있거든요. 네. 결국에 승자는 수수료 받는 증권사다. 그러면 코인 거래소를 사면 제일 안전한 거 아닌가요? 여기는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래소 사는 건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코인이 떨어지면 그 코인에 대한 그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 주식도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법이라고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그런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불장이 오면 거래소들도 갑자기 올라가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불장에 많은 거래소들이 또 기업 공개를 많이 하죠. 실제로도 크라켄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또 이제 내년 1분기 정도에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도 한번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상장하면 이제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거의 끝물이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좀 단순화해서 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나 지금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어디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뭐 코인 우선 비트코인 좀 사야 되나요? 물론입니다. 비트코인은 꼭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50% 정도는 50% 정도. 비트코인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 50% 정도는 이제 메이저 알트코인들, 네. 미국 기반의 코인, ETF가 준비되어지는 코인, 이제 법안이 통과돼서 옥석 가리기가 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 이런 것들을 좀 분산화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4개 사면 될까요? 아니면 한 10개 정도는 사놔야 되나? 어떻게? 만약에 초보분이시라면 5개 미만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5개 미만.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신 코인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런 친구들 좀 천천히 분산화하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가격 흔들림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이제 5개 정도 좀 꾸렸고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이 5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추가하시면서 다시 펀더멘탈 공부하시고 또 포트폴리오 분산화도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리플 빅뱅 책도 쓰셨기 때문에 네. 리플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으시니까 또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리플은 꼭 들고 가야 될 만한 어떤 코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한번 사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길게 봤을 때. 왜냐면 전 5배만 올라도 돼요. 5년에 5배만 해도 되는데 최하가 20배라고 하니까 그 정도면은 날리더라도 1,000만 원이라도 사놓으면 나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 근데 저랑 네. 처음에 인터뷰했을 때도 네. 그때도 한번 나도 한번 사볼까 근데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안 좋더라고 이게. 이게 주가가 이렇게 좀 좋진 않더라고요. 좋진 않아서 안 근데 사셨군요. 이제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네. 살만한 상황이 또 되지 않을까. 네. XRP는 진짜 저는 블록체인계의 끝판왕이 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가고 정말 먼 미래에는 정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포텐셜까지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대표님께 뭐 제가 이상한 코인을 추천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현물 ETF도 준비되어지는 코인이고 도널드 트럼프도 언급한 코인이고 또 이제 최근에 법적 명확성도 생긴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돈 들어가기보다는 진짜 천천히 한번 분할로 자식들을 위해서 조금씩 나눠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길게 보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네. 이 스위프트 시장을 대체할 수가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누가 선택되냐의 싸움이지 어쨌든 이 가상자산으로 갈 것이다. 뭐 코인 기반의 어떤 그 금융 거래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는 저도 뭐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서 리플이 어쨌든 좀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작가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뭐 10만 원이라도 사놓으면 100배 된다는데 뭐 나쁠 건 없는 거예요. 지금 5년 기다려야 5년을 기다려서 뭐 1억 되는 건데 뭐 100만 원 사놓으면 1억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정도는 뭐 사놓을 만도 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타임 레버리지 운영하고 계시는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리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들도 다양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